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마다 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남은 열흘간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지난 선거운동과 남은 열흘간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송영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 전문 기자죠. 광주일보 정치팀장인 최권일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권일 기자는 현재 광주전남 기자협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총선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들 그리고 남은 총선 기간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총선 D-10일을 남겨둔 지금 현재 상황, 지금까지 총선은 선거운동을 바라본 이 패널들의 소감을 듣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종 대표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치러지는 그 선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21개 정당에서 1,118명의 그 후보들이 그 등록이 돼가지고요. 평균 그 4.4대 1의 네.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선거구에서 41명이 출마를 해가지고 평균 4.1대 1의 네.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전남에서는 그 현역 의원들이 6명 네. 지금 현재 출마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생당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당 네. 무소속과의 그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권일 기자께서는 지금 선거운동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선거운동은 예년 선거하고 좀 다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용히 치러진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상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운동자 개시일인데 지금까지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 중심으로 광주 전남이 좀 치열하게 그 경선 좀 경쟁이 좀 벌어졌던데 네. 사실 민주당 경선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되면 네. 당선이 될 거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사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선이 치열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고소 고발, 뭐 후보자 간 비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사실 민주당이 본선 앞두고 원팀,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경쟁 후보 간에 그 원팀 구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실은 민주당 바람과 아까 그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역 의원들 네. 인물론의 대결이 이제 앞으로는 한 남은 10일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워낙 치열한 예선을 이 에너지를 쏟아부은 후보들이라 본선에서 이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로 수렴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판의 일반적인 관측인데 과연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최권일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떤 변수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 4.15 총선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민주당 예선전 자체도 경선 자체도 그렇게 이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후보하고는 무관하게 지역마다 총선 쟁점들이 형성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토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권의 쟁점이라고 하면 전남을 크게 보면은 이제 동북권,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과 그다음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 서부권 그러니까 주로 서남권의 이 주요한 총선 쟁점 무엇이 있을까요? 최권일 기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의 이제 서남권은 지금 목포 선거구가 가장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뜨거운 네. 선거구죠. 그러다 보니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생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이 네. 나름 경쟁력이 있는 후보기 때문에 이 민생당 후보, 그러니까 뜨거운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예. 주변까지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박지원 후보가 민생당 후보로서 목포에서 얼마나 좀 바람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근 뭐 해남반도 진도 선거구라든가 네. 인근 선거구로 좀 저는 번질 거라고 보고요. 네.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무소속 벨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무소속 벨트요. 네. 그래서 사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네. 순천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 순천 같은 경우가 그 노광주 전 시장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해남에 아니 그 저기 광양의 예. 정인아 의원이 무소속으로, 네. 그리고 여수갑의 이용주 의원이 또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소속 후보들의 바람이 동부권에서 얼마나 일어날지, 예. 그게 가장 저는 이번 총선에서 좀 관심사항이고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주로 민생당 현역 의원인 주로 이제 박지원 의원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박지원 의원의 이 이른바 파이팅이 주변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부권은 무소속 후보들의 이 선전 여부 이 부분이 이제 그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송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 서부권하고 이제 동부권하고 뭐 연계는 됩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서부권 쪽에서는 지금 가장 그 민감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지난 그 3월 29일 날이죠. 네. 순천 쪽에 그 이낙연 네.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순천 갑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예. 거기서 지금 그 전남 지역의 총선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죠. 네. 전체적으로 10명이 참석해 가지고 5개 항의 그 공동 공약을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동부권의 의과대학 설립. 네. 동남권 의과대학. 그렇죠. 동남권의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권역 응급 의료센터 네. 기능을 보강하겠다. 그다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석유화학 국가산단 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고 순천시 선거구 조정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의 그 우리 이쪽 서남권에 있는 그 김원희 민주당 후보들이 다 후보가 이제 참석을 참석을 했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 촬영권 때문에 가장 지금 격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10일간 얼마나 그게 영향을 미칠지 네.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총선 쟁점 중에 특별하게 이제 서부권 이슈로 동남권 의과대학 그러니까 목포대 의대 설립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거구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만 기왕에 말씀을 꺼내주셨기 때문에 목포 선거구에서 목포대 의대 설립 문제가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서남권의 가장 큰 의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권일 기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남의 의대 설립 문제는 사실 총선 때마다 나왔던 공약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수건 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대학병원이 없다는 거, 네. 이건데 사실은 이 불을 최초에 당긴 게 이제 그 순천에 이정현 의원이 그 집권 여당으로서 네.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네. 어찌 보면 가장 큰 뭐 힘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하게 추진을 했던 예. 거고, 그리고 이 서남권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의대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또 네.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수 같은 경우는 아니 순천이나 그 서남권은 사실은 공단이 많다라는 이유로 산업 재해 때문에 꼭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이제 주장이고, 네. 그리고 이 서남권, 그러니까 이 목포 쪽은 이 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섬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 수요를 감당할 좀 의대나 대학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송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순천에 와가지고 했던 게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서남권 후보들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남도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평을 또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서남권 의대 설립도 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다. 네.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그 상대 당 후보가 좀 정치적으로 뭐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 사실 순천이나 동남권이나 서남권에
의대가 꼭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지금 정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짜 심사숙고 좀 해야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전남지사를 지냈던 이낙연 총리가 지금 그 선대본부장, 민주당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이제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병철 후보의 이제 후보 출정식에서 서병철 후보의 개인적인 공약으로 인 줄로 알고 가서 지금 김원희 후보 같은 경우는 목포 김원희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협약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건 거부했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 후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정치판에 특히 총선 선거 국면에서 이 처신이 부적절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제 이 지역에 20년 된 수건 사업 목포대 의대 설립 조금 전에 이제 최건일 기자께 20년이 아니고 30년이죠. 예, 예. 30년 전부터 네, 거론이 돼가지고 그렇죠. 20년 전에 이제 서명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네. 시작이 됐으니까 20년 묵은 수건 사업이 여튼 오래된 수건 사업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이 교육부의 용역을 이끌어냈고 지금 이 타당성까지는 확보돼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번 의대 설립 문제가 지금 동북권과 서북권의 다툼 형태로 이렇게 재현되는 이런 양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 전체적인 총선판에서 총선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야당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떤 득실이 있겠습니까? 먼저 송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도 저도 이제 그 의과대학 그 설치 관련해 가지고 네. 용역 결과가 그 발표됐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의당의 그 윤수아 의원이 네. 그 3억 원을 그 끌어와 가지고 네. 용역을 주고 나서 나온 결과가 꼭 필요하다. 아, 정말 괜찮다.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충분하게 네.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 그러니까 서남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포대 의대가 설치되고 대학병원이 설치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전남 그 도당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당 그 정책에 보면 네. 구체적으로 목포대 의대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남 쪽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민주당 공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공약은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 후보들 공약을 내다 보면 전부 다 목포 쪽에다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동북권 입장에서는 또 그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정현 의원 때 있을 때부터 동북권 순천대에다가 의대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지금 동북권이가 훨씬 더 서북권보다도 인구도 많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산재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응급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예,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해명도 하고 했지만 그게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민주당에는 악재의 면은 분명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최건일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각 선거구별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총선이라는 게 그 몇 개 자치단체를 묶어놓은 선거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각 지역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들이 이 공약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부딪히고 상충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아까 송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책 공약에 전남의 의대라고만 했지 네. 사실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논란도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여당인데 이게 목포, 그러니까 서남권에서는 사실은 이 선거 상임위원장이 선거 어찌 보면은 선거를 이제 총 지휘하고 있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그쪽에 가서 이 사인을 하고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서남권 그 주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기대감을 사실 약간 무너뜨린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남권에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표심에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실은 굉장히 한번 더 짚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차피 선거는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사실 순천과 목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북권과 서남권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민주당이 조금 더 이 정책 발표했던 정책을 전남의 뭐 동북권, 서남권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죠. 두 군데 다 해도 좋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해봤지만은 전남에 의대가 없고 대학병원급의 상급 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던 게 이제 의대 설립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목포대 의대 설립 문제가 최초에 보면은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전북의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 이 부분이 폐교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동북권에서 나왔던 게 공공보고 의료대학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장소는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동북권, 서북권 이 다툼이 자칫하다가는 이 의대 유치 문제가 호남권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양상으로도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는 공약을 내놨다라고 하는 게 서북권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남은 총선 열흘 동안 남은 열흘의 총선 결과에 미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 팀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박빙인 선거구,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우세를 차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일간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프레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10일간 그 정략적으로 이용을 했었을 때는 저는 서남권에 표심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 박사님, 그 서북권에서 이제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도 해보시고 그렇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안이 이 남은 10일간의 총선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변수로 충분하게 그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원희 후보께서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처음에는 그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의 환영 프랭카드가 있다가 그걸 걷어내니까 그게 이제 그 동남권 의대 유치 쪽으로 이제 현수막이 걸렸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소병갑 그 순천갑의 그 후보가 앞으로 그 의대권에 대해서는 서북권의 김원희 후보하고 적절하게 같은 당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선거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면 운동보다도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됐지만 그 10일 동안 짧은 기간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대면 접촉을 아주 엄청나게 그 꺼리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문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게 분명하게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NS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이 이슈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포 선거구 이제 동남권 의대 설립 문제, 목포대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한 장소 문제를 두고 이제 목포 선거구가 쟁점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만은 두 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4.15 총선 격전지가 목포 외에 이 지금 서남권은 목포대 의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를 이제 벗어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또 이 민주당 후보인 10명의 후보들이 전부 참석을 했고 당연히 이제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위원장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또 영암무한 신안으로도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최건일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 바람은
뜨거운 격전지에서 바람이 뜨거운 열기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 4.15 총선에서 또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격전지는 어느 곳인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또 다음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팀장께서 4.15 총선에서 전남의 격전지 목포 이외에 아까 조금 전에 또 순천 갑도 얘기해 주셨고 무소속 벨트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격전지는 어디로 보시고 관전 포인트는 뭘로 보십니까? 지금 각 당에서 판세 분석을 이제 자의적으로 네. 이제 한 게 있는데 민주당은 광주 8석, 그다음에 전남에 10석이죠. 네. 18석을 전부 석권할 수 있다라고 좀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민생당은 그 선거 이제 10일 남았지만 막판 역전을 통하면 그 3곳 정도는 저 막판에 역전을 시킬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그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격전지가 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뭐 민주당도 그렇고 민생당도 그렇고 격전지로 보고 있는 데가 일단 목포. 네. 목포는 어찌됐든 현역 국회의원들 2분이 계시다 보니 네. 좀 굉장히 그 세게 붙은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목포와 그다음에 그 고흥보성 장흥 강진. 네. 그 황교안 의원이 재선에서 어찌됐든, 3선에 도전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시라고. 하고 예. 뭐 고흥군수도 어찌됐든 그 민생당. 네, 민생당이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고흥보성 장흥 강진을 이야기를 했고 네. 이제 한 곳은 저 순천 지금 이제 선거구가 바뀌었죠. 예.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예. 갑입니다. 갑, 예. 갑.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병철 후보가 나와 있고 무소속으로 노광주 전 시장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순천 같은 경우는 그 선거구 획정, 예. 그다음에 그 빠른 시간 아니 좀 늦은 시간에 그 전략 공천 네. 한 부분에 대한 그 민심 이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3군데 정도를 저는 이제 격전지로 좀 보고 싶고요.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민생당이 자체 그 했던 것도 목포는 이제 본인들이 민생당 자체에서는 목포가 우세, 네. 그리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그다음에 해남, 완도, 진도를 경합 지역으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이제 순천, 네. 네, 그 노광규 무소속 후보를 좀 더 그래도 관심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모두의 우리 최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팀 민주당 경선 후에 원팀이 가장 이상적으로 꾸려진 곳을 순천이 갑으로 꼽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략 공천이었지만 네. 그 그러니까 경선에 나섰던 서가본 후보는 일단 드롭을 하고 예.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장만채 전 교육감께서. 전 교육감께서는 네. 어찌됐든 소병철 그 민주당 후보의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도당에서 이야기로는 그 순천 시의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직이죠 공조직이죠 민주당 공조직이 그 소위 말하자면 소병철 후보에게 모두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원팀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순천이 최근 10년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네요. 예. 이정현 후보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네. 이정현 후보였고 그다음에 네. 그 지금 그 민중당이죠 지금 예. 민중당 김선동 예, 김선동 의원. 의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사실은 민주당이 한 번도 이 국회의원 배지 그러니까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사실 그 격전지라고 볼 수도 있죠. 이른바 무소속 벨트에서 무소속이 당선 가능한 곳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최 팀장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는 지금 그 4.15 총선 격전지를 어느 곳으로 꼽고 계시고 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격전지를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보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목포인데 네. 목포는 전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 이른바 10대 관심사라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의당 원내대표가 있는 네. 윤소아 정의당 쪽 그 네.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생당의 그 박지원 의원 네. 지금 5선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원희 후보가 네. 그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벌이고 있고 네. 또 당별로 보면은 이제 우시하다 뭐 서로가 우시하다라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건 전국의 격전지가 바로 목포다. 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순천갑. 네. 예. 여기는 지금 순천 광양 곡성 구례죠. 네. 근데 그쪽에는 지금 예전에 그 노광규 전 그 순천시장하고의 네. 대결이죠. 예. 그래서 전남의 10군데 선거구 중에서는 이 두 군데가 네. 가장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당세가 우세하니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낙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리하고 넘어가는 반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선을 너무 치열하게 치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군일 부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주당의 경선이 원팀 형태로 이 조직을 그대로 인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이게 지금 본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대부분 다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구도하고 인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무소속이라든가 야당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4.15 총선이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좀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유권자들께서는 총선에 대한 관심도 약해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공약이라든가 인물 됨됨이를 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두 패널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4.15 총선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나 공약, 지역 공약들은 어떤 것인지 먼저 송 박사님께서 먼저 네네.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쪽의 당 공약을 보게 되면 네. 눈에 띄는 게 지금 전남도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과대학 설립 추진. 네. 의대 그러니까 설립이요. 네. 17개 그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지금 의대가 없고요. 네. 의과대학이 없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남 지역에 국립대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서남권 쪽하고 동북권 쪽하고 이제 장소가 문제인데 네. 이걸 막 지역이 이렇게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좀 그 사전에 일단은 그 대학병원을 의과대학을 유치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나서 좀 어떤 뭐 분원 형태라든지 실습할 수 있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걸 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가야지 유치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생당의 공약을 보게 되면 그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재난 극복 수당을 지급하겠다. 네. 지금 뭐 그건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원 그 민생당 그 후보께서는 코로나 전투 수당으로 네. 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게 눈에 좀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 80, 4인 가구 기준에 가지고 100만 원인데 네.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인지 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주장을 한 주장을 거죠. 하시는 주겠다라는 게 거죠. 아니라. 공약이라기보다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투기꾼에게는 그 세금 폭탄을 주겠다. 네. 무주택자에게는 20평짜리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 이걸 주겠다.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팀장께서는 보시고 이 정당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특히 비례정당이라든가 이런 거 쭉 보시면 어느 부분들이 좀 전남 지역 정책이라든가 공약으로 눈에 띄시는가요? 이 눈에 띄는 정책은 아까 송 박사님 말씀하신 게 각 당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 네. 그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뭐 서민 경제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국과 관련된 그 공약들이 좀 많았는데 네.
저는 조금 쓴소리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여당인데 여당의 정책 공약, 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공약을 놓고 보면 전남 공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재탕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 나왔던 이야기들, 일례로 들면 뭐 한정공대 개교 2022년까지, 예. 그리고 뭐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유치, 뭐 이모빌리티, 뭐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드론 사업 클러스터, 도내 의과대학 설립, 지역 특화 농산물 뭐 최저 가격 보장,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건 대선 때 그리고 그 전 총선 때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뭐 솔직히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봤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정치부 한 10년 하는데 네. 이 계속 눈에 오래 익은 하셨네요. 네. 눈에 익은 네. 공약들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는 주목받지 못한 공약들이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완료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눈에 띄는 뭐 정책 공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의 또 특징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이 35개 정당입니다. 예. 이 35개 정당인데 이름도 비슷하고 뭐 옛날에 뭐 자유당, 네. 뭐 옛날에 거대 정당 이름을 그대로 이제 뭐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진보적인 뭐 색채, 그다음에 보수적인 색채가 다 드러나는 건데 네.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공약,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뭐 국가혁명 배당금,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네. 국가혁명 배당금에 이제 허경영 총재 뭐 1인당 뭐 1억씩 네. 뭐 한 가구당 뭐 1억씩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좀 예. 약간 허무맹랑한 이제 공약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 정당들이 사실 좀 더 지역에 대한 수건 사업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네. 좀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발전을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을 좀 더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당의 정책 공약들이 이렇게 채로 걸러서 거의 과거부터 수건 사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안 되는 것들만 남아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을 들여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왜냐하면 매니페스토 과정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공약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약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연이 된 것이다. 라고 이런 지적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공약들 가끔 이렇게 얘기를 좀 당황스러운 공약들을 들어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솔깃해지는 이런 공약들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 팀장께서는 지금 후보들 공약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많이 하시는 그 취재 과정에서도 많이 해보실 텐데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정확히 어떤 네.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네. 사실은 이 후보들 공약은 이 국회의원이 뭐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입니다. 네. 예산을 얼마만큼 따와서 국비를 따와서 지역 개발을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느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후보 공약들이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일자리, 우선 가장 뭐 좀 당면 과제라고 봐야죠. 예. 일자리,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출산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목포 같은 경우도 이제 각 후보들 대부분이 원도심 개발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포가 어찌 보면 이제 항구가 네. 보니 뭐 항구와 관련된 그런 이제 공약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많은 예산이 이제 수반돼야 되는 예. 이제 공약들인데 과연 이 예산들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하는지 사실 이제 구체적인 그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들이 사실 조금 그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부족하다는 예, 것이죠. 사실 네. 동북권 같은 경우도 그 후보들 간의 공약들이 많이 겹칩니다. 네. 뭐 컨벤션, 뭐 동남권 컨벤션 센터 설립이라든지 뭐 여수항, 뭐 관광항, 네.
방법으로 개발을 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가 그러니까 지방 예산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그러니까 뭐 전남도 예산이나 그다음에 뭐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뭐 관련법은 어떻게 만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를 뽑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쓴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요. 지금 그 두 분 패널들께서 남은 총선 기간 열흘 동안의 변수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소영정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투표율이다. 네. 예. 세 번째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천 후유증이 지속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16대 때부터 평균 투표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국 평균 55.2%거든요. 네. 투표율 자체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그 불안 때문에 60대 이상이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어린 자녀들을 둔 그 3, 40대의 주부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투표소 방문을 극도로 꺼릴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1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아주 필히 착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칙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공천 그 후유증 때문에도 그렇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대 설치 문제 네. 이게 얼마나 또 지속적으로 SNS 상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표심을 자극하게 되면 뭔가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끝까지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가장 그 남은 10일간의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1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인물 댐댐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 대면 접촉 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전남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뭐 경로당이랄지 뭐 주민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셧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현역 국회의원 뭐 선거 때만 되면 이제 경로당을 찾고 뭐 시장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네. 또 이제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 10일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인데 이 10일 동안에 유권자들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표심이 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 후보들이 어떻게 좀 이겨내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투표율 아까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율은 말 그대로 이 바람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람을 어느 정도 좀 넘어서느냐 이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면 이 민주당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불기 때문에 네. 이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이제 우세하죠. 보는데요. 네. 근데 투표율이 저조하면 말 그대로 조직이 좀 지역 내에 조직 기반이라든가 좀 지지세가 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 막판에 네. 조금 뭐 역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10일간의 선거 운동을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당락, 승패 이런 게 약간의 그러니까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좀 저는 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10일이 여튼 그 유권자들이 깨어 있으면서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상 본선이 의미가 없던 전남의 선거판이 모처럼 뜨겁습니다. 특히 일부 선거구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으로 유권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에 대한 관심은 예년 같지 않지만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조만간 종식되겠지만 오는 4월 15일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로서 4년간은 봐야 할 정치적 리더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의 가치를 남은 기간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